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벌써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도 개장됐다고 합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인데 이 참패는 충분히 예상된 것인데도 이 정치판은 지금 일종의 흥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판 한쪽엔 민주당은 이 정도인 줄을 몰랐다, 이제 이런 건데, 다른 쪽 국민의힘은 언론의 압승 표현에 지금 신명이 나 있습니다. 당의 혁신이란 걸 만들어서 2년 뒤 공천을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판에 언론은 벌써부터 오세훈과 안철수, 심지어 이준석을 두고 당권이니 차기 주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고작 한 달이 채 안 되었는데 말입니다. 새벽 역전승을 한 김동연이 민주당이 차기 주자로 떠올랐다는 기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불은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활활 붙고 있습니다. 당은 죽고 한 사람만 살았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와 동행했던 송영길은 선거에서 낙선하고 정치적으로도 매장됐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멀쩡한 국회의원직을 부리면서 이 명분도 없이 자신의 지역도 아닌 서울시장에 출마한 것도 이상했지만,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KTX로 해저 터널을 달려 2시간 만에 제주로 간다는 건 한편의 희극이었습니다. 코미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이 합작한 김포공항 이전 해저 터널 공약은 이재명이 토론에서 말한 수직 이착륙 변기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변기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앉지 않고 이렇게 앉는다고. 그 수직 이착륙 여객기와 함께 저급 개그이자 일종의 선동이었습니다. 마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공약했던 기본소득과 온갖 수당을 준다는 공약처럼 말입니다. 무슨 농어촌 수당, 청년 수당, 장년 수당, 심지어 상병 수당. 조선일보는 이 민주당 내분을 헤드라인으로 삼았습니다. 이재명 책임론, 친문, 친명, 난타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예상한 패배였는데도 선거가 끝나자 책임론이 쏟아졌습니다. 악의 보고가 있다는 비대위가 즉각 사퇴했으니 또 비대위를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아니, 비대위를 만든다는 뉴스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호중 비대위원장 말이 재미있습니다.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말은 검수완박 폭주 같은 짓을 개혁과 혁신으로 포장한 말입니다.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하라고 회초리를 들었다. 도대체 또 무슨 입법 폭주를 벌일 요량입니까? 설마 그러진 않겠죠. 나는 적어도 민주당 지도부 몇 사람은 지난 2년 입법 폭주로 정의를 무너뜨린 데 대해 어떤 처분도 다르게 받겠다며 검수완박 입법을 자행할 때 꼼수와 편법을 쓴 책임을 질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몇 사람은 말입니다. 그동안 입법 폭주를 벌인 게 어디 한둘입니까? 임대차 3법, 노동 3법, 중대재해법, 그리고 이번에 검수완박법. 그런데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이라니, 언제 민주당이 진짜 필요한 개혁과 혁신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랬으면 이렇게 참패하지 않았겠죠. 언론 보도가 이렇습니다. 100분간 비공개 회의에서 비대위원들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제대로 된 평가, 반성이 없었다는 점과 당의 혁신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민심이 민주당을 떠난 근본 원인, 검수완박 같은 입법 폭주와 그런 폭주를 벌이면서 내보였던 오만, 그리고 명분도 없이 텃밭인 개양으로 가서 방탄조끼를 입겠다는 그 후한무치함에 대한 반성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이 아닌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동연이 2일 예상외의 역전성을 거두자 이재명 쪽에서 당장 또다시 젖잘 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젖지만 잘 싸웠다.
경기도에다 서울 교육감까지 찍혔다. 이재명 외에 민주당을 계획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민주당에서는 결코 완패는 아니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중앙일보 헤드라인입니다. 지고도 반성 없는 민주당, 광주 침묵의 회초리. 그것에 따른 건 아마 대선 패배를 의미할 겁니다. 광주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 50.9%에 훨씬 못 미치는 37.7%입니다. 전국 선거에서 늘 1, 2위를 다투던 투표율을 보이던 곳이 광주입니다. 지난 대선 때 광주 투표율은 무려 81.5%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투표율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37.7%. 신문마다 양념처럼 박혀있는 뉴스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보수 여당에 한 표를 던졌다. 어쨌든 참패든 완패든 민주당은 패배했습니다. 완벽하게 졌습니다. 핵심 지지층까지 완전히 흔들린 대패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가 그렇습니다. 4년 전 트럼프와 김정은이 벌였던 싱가포르 사기극으로 24대 1의 대승을 거두는데 이번엔 서울 시민들이 시장은 국힘을 찍고 그리고 구청장은 민주당을 찍는 이른바 교차 투표를 했는데도 8대 17로 패퇴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텃밭이라던 도봉, 구로 구청장도 졌습니다. 31곳이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9대 21로 졌습니다. 인천에서는 2대 8로 졌습니다. 이러니 이재명의 개항을 도주국이 결국 민주당 최대 악재가 됐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주당의 압승인 광주의 투표율이 37.7%였다면 민주당이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사건입니다. 결국 전남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22명 중에서 7명 그리고 전북 14개 선거구에서도 3명의 무소속 당선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깃발에 반기를 든 겁니다. 아직은 일부이지만 호남에서 민심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호남은 이제 편가르기에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친문을 중심으로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이재명과 송영길이 지방선거 전면에 나선 것이 패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은 살겠다고 개항을 해 나서는 하지 하책을 쓰으니 말입니다. 친문은 일제히 칼을 뽑았습니다. 홍영표가 페이스북에 쓴 말입니다. 사욕과 선동으로 당을 사랑화한 정치의 참담한 패배다. 대선 이후 졌지만 잘 싸웠다는 해괴한 평가 속에서 오만과 착각이 당의 유령처럼 떠돌았다. 전해치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필요에 따라 원칙과 정치적 도의를 허물었다. 신동근의 말은 더 직설적입니다. 숱한 우려와 반대에도 이 당의 요구라고 포장해 송영길과 이재명을 품앗이 공천했고 지방선거를 이재명 살리기 프레임으로 만들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송영길이 서울시장 억지 출마와 이재명의 텃밭 물려주기는 품앗이 공천이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품앗이 공천. 이 낙인도 책임을 지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게 국민이 가장 질리는 정치 행태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패배를 하면 진 이유는 100가지도 더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친 이재명 정승호는 생각이 다릅니다. 한 말이 이렇습니다. 당을 계획하고 이끌 사람이 이재명 말고 누가 있느냐. 누구든 나와봐라는 겁니다. 친 이재명 의원들은 대선에서 그나마 이재명이기 때문에 석패했고 지방선거에서는 경기지사 선거라도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양이원영 이분이 말입니다. 특정인을 겨냥해서 책임을 지우는 평가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 책임회피다. 이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 자산인 이재명, 김동연이 살아온 것에 감사한다. 이재명을 민주당의 자산이라고 했습니까?
이쯤 되면 충성심이 대단하다고 할까요? 언론이 지난 어느 친이재명계의 말이 또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나마 혁신을 대표한다고 보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 이재명 측근 그룹 7인회라는 게 있죠. 그 멤버 문진성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가 이재명 책임이라고 그만들 하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와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한들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 패배가 이재명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이재명계는 이재명이 8월 당권 도전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이미 민주당 안팎에서 쇄신 대상이 됐습니다. 본인은 부인하고 싶은 최악의 상황이 된 겁니다. 박용진의 말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혁신의 주체인지 아니면 오히려 쇄신 대상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조홍천은 라디오에 나가 오히려 비대위 전체가 다 모여서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지원 유세를 하는 행국까지 몰렸다면서 이재명의 당권 도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대참표의 일원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제가 보는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누가 뭐라 해도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그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아니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살아남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이재명을 버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할 것입니다. 우선 그런 선택을 할 냉철함을 가지고 있는 당의 구심점이 없습니다. 이재명을 두고 당이 쪼개지는 걸 막고 윤석열 정부와 맞설 신망받는 리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도 이재명은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당권을 포기하고 자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권 도전은 또 하루하루 죄어오는 사법당국의 수사망을 우선 피할 수 있는 도피처입니다. 명색이 야당 당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재명은 끝까지 당권 도전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권력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보고 싶고 더군다나 선한 얼굴이 가면을 쓰고 있는 악당의 피를 보는 권선징악이라는 결말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한때 권력을 누렸던 자가 단두대에 오르는 걸 보고 싶어 합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부인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3일 관련 업소 등 무려 10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김혜경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식당 등을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재명도 이 사건의 피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은 이재명과 김혜경 그리고 5급 공무원 배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지난 2월에도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인 뒤에 지난 3월 배모를 횡령과 음상 배임 등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 4월 초 경기도청 총무과 등 사무실과 배모의 집을 압수수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른바 소고기 법카 사건, 이 한 사건만 하더라도 이재명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죄의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도지사라는 중책을 맡은 자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권력을 이처럼 사유화한 게 사실이라면 그가 갈 길은 너무 뻔합니다. 그러니 배임 의혹에 휩싸인 대장동 게이트, 그리고 백현동 개발 사업, 그리고 이 깜깜이 수사를 벌였던 성남 FC 사건, 변호사비 DNA 의혹 등 수많은 가시덤불을
이재명이 어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이재명의 앞날은 수사당국이 틀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경찰도 이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수뇌부가 전원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왔죠. 검찰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변방으로 쫓겨났던 칼잡이들이 전면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를 뭉갤 검찰도 없습니다. 한동훈에게는 또 상설특검이라는 또 하나의 칼이 있습니다. 어차피 대장동 게이트는 특검으로 그 실체를 파헤쳐야 할 엄청난 사건입니다. 1조 원 가까운 돈이 흘러간 저수지를 찾아야만 그분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연관된 재판거래 의혹도 거짓을 태연히 벌이게 한 거대한 법적 커넥션도 이른바 50억 클럽입니다. 그 실체를 제대로 드러낼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재명에게는 이제 실현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 국민이 기다리는 수사 드라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출근길에 한 말이 엄청난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방선거 승리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많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가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들어와 있다.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말할 상황이 아니다.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경제 문제, 특히 민생과 물가 등에 집중하겠다는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잘 준비된 멘트를 했습니다. 지금 마당에 창문이 흔들리고 나무까지 흔들리는 것을 못 느끼나? 우리 경제 위기가 마당 앞에 태풍전야다. 참 문학적입니다. 그러니 이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일 강인선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도 같은 취지였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아도 이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7.5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올랐습니다. 2008년 8월 이후 최대 폭인데 그만큼 서민들이 민생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에너지를 전부 다 수입하고 곡물을 80%로 수입하는 말입니다. 더욱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다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수준을 훨씬 넘어 오르고 있으니 금리 인상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니 1850조 가계부채를 쥐고 있는 서민은 죽을 맛입니다. 연끌 투자를 한 2030은 아마 막다른 골목에 내몰릴 겁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공급망 차질에다 억눌려 있던 소비 수요가 회복하면서 에너지와 기름값이죠. 그리고 각종 먹거리, 서비스 가격이 전방위적입니다. 여기에 집세도 2.0%. 이거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되지 않죠. 집세 2.0%. 공공서비스 요금도 0.7% 올랐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6.7%가 올라 2008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6.7%. 농산물과 석유류 등을 뺀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근원물가 상승률도 4.1%로 2009년 4월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이런 판에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4월 생산과 소비, 투자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전월보다 악화됐습니다. 제가 이 투자, 생산, 소비 늘 강조를 하죠. 문 정부에서도 이 지표는 항상 최악이었습니다.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4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7% 감소했습니다. 전 산업 생산은 1, 2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했다가 3월에 반짝 반등을 했습니다. 아마 기저효과를 봤을 겁니다. 4월 들어 그런데 다시 하락을 한 겁니다. 3개 지표가 일제히 전달보다 나빠진 트리플 감소, 투자, 생산, 소비 이게 모두 다 나빠진 트리플 감소는 2년 2개월 만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팀을 가장 공격했던 게 바로 이 트리플 감소를 방치한 문제였습니다. 홍남기의 최대 실정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5%를 넘는 가운데 경기 지표마저 악화되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바로 모두가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 속에 경기가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자 말자 물가와 싸우는데 추경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취임하자 말자 물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추경호의 말입니다. 당분간 5%대 물가를 보게 될 것이다.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리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맞습니다. 강제로 하면 부작용은 더 큽니다. 그런데 미리 놓는 예방주사입니까? 아니면 음포입니까? 경제수장이 너무 겁을 주면 되지 않습니다. 어떻든 S의 공포,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이 S의 공포는 한 발 한 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이 10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인다는 점도 이 S의 공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소비가 회복되고 이로 인해 생산과 투자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4월 결과는 정반대했던 것입니다. 고물가 때문에 소비 심리가 꺾이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5월 10일 윤석열에게 권력을 이양했습니다. 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인 푸틴이 결국 우리 밥상 물가까지 흔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설비 투자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점입니다. 기업이 설비 투자를 줄이면 성장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10대 그룹이 천조를 투자한다. 그건 나중의 얘기입니다. 우선 설비 투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경제 동향을 확인하면 전 산업 생산은 0.7% 줄었지만 단 한 곳 서비스업 생산이 1.4%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벗어나자 서비스업 생산은 음식, 숙박업 등 이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음식, 숙박업 생산은 4월 들어 지난달보다 11.5%, 여가와 오락업은 13.3% 증가했습니다. 제주도 관광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향후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이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전월 대비 0.3포인트가 떨어져서 10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가는 급등하는데 경기가 나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실체가 잘 잡히지도 않는 적과 싸우는 경제전쟁부터 치르게 됐습니다. 그가 경제 지식이 풍부해도 이건 견디기 힘든 전쟁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전쟁에서 윤 대통령이 승리하기를 정말 고대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준비한 평론은 많은데 줄이겠습니다. 조국 재판이 3일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경찰은 정경심 유죄 판결을 이끌었던 강백신 부장검사를 파견 형식으로 공판에 투입했습니다. 재판할 때마다 시골에서 오락내리락 하죠. 대통령실은 이준석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특별한 메시지 전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친서를 들고 간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가는데 대통령실의 무기 지원 메시지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이준석이 대도를 걷기를 희망합니다. 큰 길 말입니다. 대도 무문, YS가 가장 즐겨 썼던 휘호였죠. 이준석이 큰 정신이 되려면 자신을 버리는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 길은 험해 보여도 큰 길이자
무엇보다 정도입니다. 자신을 버리는 길 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책이었습니다.